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산안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일단 어제 본회의 상정은 미뤄졌습니다. 네. 우원식 의장이 10일까지 여야 좀 협의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미뤄졌는데요. 한번 쭉 지나온 과정을 좀 복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결위에서의 단독 처리 이게 언제 어떻게 결정이 된 거죠? 혹시 얘기 좀 들으셨어요? 취재는 좀 하셨습니까? 여당은 사실은 거의 예상을 못했다라는 식이더라고요. 약간 뒤통수 맞았다라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그냥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실제로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이 일이 전까지.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쨌든 보통 이제 예결위에서 예산 같은 거 보게 되면 여야가 이제 물밑에서 치열하게 협상하고 서로 이제 원하는 이제 카드들을 맞춰 보면서 조율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물론 분위기가 안 좋긴 하지만 몇몇 항목들을 두고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이제 강하게 확 들고 들어오니까 국민의힘이 아니 그 직전까지도 우리 협상 분위기는 갑자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상당히 좀 반감을 많이 갖는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용산에서 원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카드가 잘 안 맞춰지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강한 카드를 내보낸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여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당혹감과 배신감. 어제도 추경 원내대표가 계속 엄청 불쾌해하는 표정을 숨기질 않았는데 이게 전반적인 정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어떻게 이게 결정이 된 얘기 좀 들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감액 기조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증빙을 요구했지만 이제 그것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가 677조인데 이 중에 4조 1천억 원을 깎은 것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1%도 안 되는 금액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에 하나의 경우를 두고 좀 마련해 놓겠다고 하는 돈인데 작년만 하더라도 이 돈의 상당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대통령의 해외 순방비로 지금 전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면서 문제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기후재난 위기 뭐 예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정상외교 뭐 경제안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돈이 또 전용될 가능성을 숨기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인데 다만 보통은 이렇게 이제 예산 이제 감액 시즌에서는 사실상 소소위라고 하는 전에 없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여야가 결국 쪽지 예산 같은 것들을 통과시키면서 서로 좋게 마무리할 모양새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지역 예산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좀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를 그 결행한 배경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증액안을 따내기 위한 벼랑 끝 협상 카드 전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좀 일리 있는 추론인 것 같습니다. 이거 증액을 위한 레버리지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이제 의결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하고 이 항목에 대해서 이제 깎는 건 가능하지만 새로운 항목을 만들거나 이제 늘리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이 원하는 예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역 화폐 같은 것도 있고 기타 여러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서로 사실은 이게 일종의 바턴 거잖아요. 우리가 뭐 해주면 너네가 양보하고. 근데 이게 너무 안 되니까 지금 뭐 증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용산과 여당에서 민감해하는 예산들이 뭘까? 일단 특활비, 뭐 대왕고래 뭐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확 깎아버린 다음에 이거 우리가 깎았는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밀어붙이고 너네가 원하는 예산이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예산이랑 해가지고 조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워낙 이제 물밑에서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최대한 협상 테이블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원하는 필요한 항목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이재명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나온 게 아니냐. 여당은 이제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핵심은 서로 주고받으려면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요새 민주당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될 예산, 그리고 내년을 통과시켜야 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지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러다가는 그냥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냥 덜컥 이대로 가버리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점검이 돼야 되는 게 지금 삭감한 거에서 언론에서 이제 집중 부각이 된 건 특활비예요. 특경비하고. 근데 이게 지금 거래 품목으로 오갈 수 있느냐를 지금 따져봐야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계속 시민단체나 언론 쪽에서도 어떤 그 특활비 어떻게 쓰이는 특히 검찰 특활비 계속 집중적으로 추적을 해왔고 막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럼 마지막 단계에서 거래 품목으로 이걸 올려갖고 다시 그러면 감액한 걸 부활시켜준다? 이러면 민주당 욕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할까요? 별로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뭐 일정 부분은 국회도 그러니까 쓰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제대로 증빙할 경우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100% 증빙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의 검찰의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단체가 소송을 하면서 일정 부분 윤곽이 드러났고 그 안에서 뭐 사진 촬영, 기념 사진 촬영을 한다고 하든지 혹은 뭐 공기청정기를 산다든지 혹은 회식비로 쓴다든지 경력금을 썼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수활동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민망한 돈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일정 부분을 제하고 정말 특수활동에 쓰는 것들을 알려달라라고 하면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의 명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이 일정 부분 기싸움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러니까 뭐 조정의 여지는 있더라고 하더라도 진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 날려버린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뭐 그렇게 큰 역풍이 불까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특활비나 특경비는 사실은 필요한 품목이고 사실은 많은 기관들이 실제로 특활비나 특경비를 쓰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문제는 다른 기관이 하는 만큼 정도의 증빙과 이제 어떤 증명은 필요한 건데 그런 것도 자꾸 이제 관례다. 뭐 되게 우리는 아주 비밀스러운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밝힐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럴 거면 우리가 못 준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쨌든 예산을 주는 건데 국민의 세금을 해서 또 혈세를 가지고 하는 예산을 이렇게 날림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는 국회가 심의해 줄 수 없다. 국민의 대표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성을 해내면서 특활비 일단 깎아놓고 나서 만약에 이거의 증액을 그 여당이나 용산에서 원한다고 한다면 그럼 앞으로 이거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어떻게 할 건지를 조정을 해야 돼. 사실 이런 거를 그 기준으로 하고 한다면은 일부 뭐 부활하는 것도 이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일단 이렇게까지 우리가 했는데도 제대로 증빙이 안 돼? 그럼 일단 깎아. 하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너무 이제 여권에서 무시하고 있었던 예산 심의권을 확실히 야권이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키워드에는 어느 정도 좀 적당한 지금 활동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 말 그대로 특수활동에 쓴다라고 해놓고서는 사진 스튜디오라고 하든지 정수기 렌탈 업체가 특수활동을 해야 되는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 당시 검찰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넘어갔던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좀 문제적 예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어떤 검찰의 특활비 같은 경우는 조명을 너무나 집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거래 품목으로 올려갖고 다시 부활시켜준다. 삭감했던 걸 다시 그러면 원위치 시켜준다. 이게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저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탄핵이 위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증빙서류 낼게요 해버리면 그게 또 앞으로 계속 족쇄가 될 텐데 검찰 입장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른 기관들도 하는데 검찰도 예, 그 정도 그럼요. 해야지 않을까? 그게 민주주의인데요. 이게 시민의 세금 자기들이 번 돈이 아니라 사적 추구해서 번 돈이 아니라 지금 검찰 대변인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분들이 또 이렇게 정치적인 검찰들이 그럴까 약간 여기서 우려되긴 검찰이 여기서 밀려버리면 우리 지금 쌈짓돈인데 이거 지금 다 그 공개되면 우리 앞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 곤란해지지 않겠느냐 우리 저지선 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정말로 이 검찰이 특활비 영원으로 한 해를 한번 꾸려봐야 되는데 뭐 모르죠. 그렇게 1년 해봤더니 너무 배고프더라. 역시 그래도 우리가 증빙하고 내후년에는 좀 부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네. 해봐야죠 한번. 아무튼 그러면 종합 정리를 해서 두 분이 전망하시기엔 10일까지 어떻게 다시 협의가 좀 가능해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진짜 데드라인이 12월 10일도 아니긴 합니다. 우리가 예산 전국을 수차례 봐오지 않았습니까? 12월 저 제의 종소리 울릴 때까지 간 적도 예, 여러 번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12월 2일이 물론 이제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맞는 방식이긴 한데요. 12월 2일이라고 하는 법정 시한 자체도 지켜진 바가 별로 없고 12월 10일이라고 하는 2차 데드라인 다음에도 12월 30일이라고 하는 3차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지금처럼 좀 어떤 싸움과 조정과 혹은 갈등의 국면이 있다가 우원식 의장에 한 번 더 좀 시간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10일 안에 안 끝날 수도 있다. 아니 추경 원내대표가 이미 얘기했어요. 10일이든 20일이든 날짜에 상관없이 민주당이 선사과하고 이 감액 예산안 철회하고 이게 전제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추가 협상도 없다라고 어제 여러 차례 못을 박았고 네. 심지어 내일 무슨 뭐 국회에서 규탄 대회도 한다고 하던데 국민의힘에서. 네. 그래서 어쨌든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항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전반적인 상황 자체를 지금 보이콧하고 있는 분위기가 강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다시 옛날처럼 저희 예전에는 12월 31일 날 모든 기자들이 국회에서 같이 밤을 새면서 예산하는 거에 대해서 지켜봤는데 그게 또 재현될 수 있다 간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종소리 들으면서 그렇죠. 기사 쓸 수도 있다. 거의 예전에 진짜 그랬거든요. 이번에 다시 간만에 또 좀 밤새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제 여론이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의 예산 강행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느냐가 국민의힘에서도 기대하는 바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저 한번 각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가지고 정부 입장에서 지금 이 삭감은 그렇게 아플까요? 예? 지금 이걸 조명을 안 하던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 이게 지금 정부 입장에서 이러면 우리 정말 그 국정 못한다라고 치명타다라고 생각을 할까? 저는 여기 물음표던데요, 솔직히. 아까 그 말씀이 결국 그건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예산이 진짜 있느냐,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예산이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협상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국민의힘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절실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는 뭐 이렇게 논란이 있었지만 4대강 예산이라고 하든지 그 정부 시그니처가 되는 예산이라고 해서 야당에서는 어떻게든 비판하면서 깎으려고 하고 여당에서는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코로나 예산이라고 하든지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창조 경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시그니처 공약이라고 하는 게 딱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내야 될 예산이 진짜 있느냐에 있어서는 주고받을 게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약간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는 게 이런 예산들을 깎으면은 여당에서 여권에서 아플 테니까 그냥 협상 테이블로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이 카드를 맞춰가지고 조정을 해봐야지라고 이렇게 세게 나간 건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러든가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약간 자포자기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 정부가 국정 기조가 없다 보니까 주요 어떤 중점 예산 같은 것도 없고 중점 사업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는 정부라서 그냥 그러려니 말거니 그럼 또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하겠죠. 이게 다 야권이 발목을 잡아서 민주당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뭘 못해가지고 뭘 못하는지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 있었으면 사실은 대통령이 와가지고 국회 와서 설명했겠죠. 설명도 대통령이 안 하는데 뭐 무슨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여야가 완전히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여당이 뭔가 확실하게 원하는 예산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야당한테 적극적으로 협상을 걸어가지고 이제 이걸 우리가 이것만큼 꼭 이 정권에서 해야 되는 정책이니까 이걸 좀 봐주면 야당이 원하는 몸을 해줄게 이게 원래 나와야 되는데 여당이 오히려 협상 테이블에 아무것도 안 들고 와가지고 뭐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든가 사과나 해 이렇게 가는 게 국정을 별로 책임지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삭감한 것 중에 이제 특활비도 있지만 대왕고래 사업 예산이 있잖아요. 아플까요? 거기 정부 입장에서? 뭐 아픈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지 저는 않을까요? 재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참에 그냥 안 파버릴까? 약간 이렇게. 네. 그래서 질문이 그러니까 500억 8억 됐으니까. 그래서 결국 여론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드렸던 건데 이 사이에 여론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지금 뭐 봐야 되는 상황일 텐데 민주당으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게 두 가지일 겁니다. 지도부 입장에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은 계속 확장 재정을 주장해왔던 입장이고 내년에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크기 때문에 네. 정부 재정을 줄이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뭐 부담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아주 실리적인 부분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과 걱정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여튼 연말에 우리 지역이 얼마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연말 연초에 많은 지역구 주민들이 플래카드로 확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불만들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일극 체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그립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뒤에서 기자들 만났을 때는 약간의 볼멘 소리를 하더라도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의 어떤 세력화가 되어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외에는 사실 민주당이 그렇게 큰 부담을 질 수 있는 사안이냐라고 봤을 때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너무 놓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면 얼결에 이 벼랑 끝 전술이 그냥 통해서 건전재정 같은 것들이 그냥 갑자기 통과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시던 게 우리 건전재정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감세하면서도 이거 한번 해보시죠. 뭐 지역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긴 한데 그나마 뭔가 내년은 선거가 없잖아요. 그죠? 내후년에 따르면 되지.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따가면 문제가 되는데 다 같이 못 따가면 또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람이 혼자 메모지면 억울하지만 같이 메모지면 덜 아프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물론 다만 정말 막판에 밀실 협상을 해서 뒤늦게 또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원내 지도부에 누구는 뭘 가져갔다는 또 이런 이야기가 너무 곤란해지면서 집단의 이익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 정도를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참에 한번 이게 소소해서 사실 쪽지에서 되게 문제가 많은
그렇죠. 관행이거든요. 회의록도 아무것도 안 남기고 막판에 갑자기 막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항상 잘못해온 건데 각자 자기가 원하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 돼가지고 아무런 기록도 안 남기고 서로 그냥 밀실바터해가지고 지역구 홍보하는 식으로 악용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그때 소속이 아예 못 들어가는 이제 그런 군소정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배제돼가지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한 관행이는 이참에 한번 깔끔하게 소소이 없이 그냥 다 같이 이런 거 안 털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례 한번 남겨보는 것도. 그러면 질문을 요번에 이제 예결해서 야당 단독으로 새 예산안을 처리를 했어요. 이게 하나의 이제 선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그러니까 상황이 다시 재발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2대 국회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뭐 또 재발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원식 의장이 어제 양쪽으로 모두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집권당은 집권당 모습을, 다수당은 다수당 모습을 좀 보여라라고 네. 했는데 뭐 지금 전혀 뭐 타협의 여지 없이 서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는 것들은 좀 10일까지 좀 정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30일까지도 시간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건 기억이기 때문에 좀 더듬어 보긴 해야 됩니다만 뭐 4조 얼마 깎은 거가 뭐 엄청나게 깎은 것처럼 지금 언론도 호들갑 떨던데 매년 예산안 보면 정부 안보다 깎았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강조하는 게 1%도 안 되는 예산을 감액한 그러니까요. 것이다. 제가 왜냐하면 볼 땐 677조이거든요. 별로 많이 깎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4조 좀 넘는 돈인데 사실은 전체 정부 예산에서 보았을 때 진짜 이거 깎았다고 엄청 뭐 야권이 엄청 무슨 야당이 만행을 저지른 것처럼 하는 거는 좀 약간 조금 너무 허장성세가 좀 있고 두 번째는 품목들을 보았을 때도 물론 이제 예비비 중에 일부 이제 명목이 명확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제외한 전반적으로 그냥 사실 뭐 민주당이 뭘 까는지 이미 다 보도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전반적인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분위기가 아 민주당 이런 예산까지 깎는 건 너무한 거야? 이게 아니라 민주당 깎을 만한 건 깎았네. 약간 이런 정서가 또 있다 보니까 이건 여당이 조금 서로 반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당이 원하는 것처럼 지금 이것 때문에 뭐 경찰이 뭘 수사를 못하고 민생이 뭐가 문제고 전공이 어떻고 그게 정말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여론이 아 민주당이 너무한 거 아니냐 다수 의석 가지고 전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오히려 지금 여권한테 더 압박에 대한 여론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여당 스스로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어떤 그 이제 합의의 전통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뭐 지적할 수는 있겠죠. 뭐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여야가 합의를 본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 행위가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점은 지적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거는 좀 지켜볼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이야기하면서 묻어나왔는데 너무나 전격적이었던 금투세에 이어서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한다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금융투자세 폐지에 이어서 가상자산 과세도 이제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책임감 있게 수권 정당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거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기본 캐치프라이즈가 이 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모습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로서도 되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이제 중도화 전략 혹은 뭐 대선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이후에 본인들이 대권을 잡고 나면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그건 먼 이후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조금 각자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도 지금 뭐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논평도 나왔고 뭐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하고 있고 약간 이제 금투세에 이어가지고 가상자산 과세도 마찬가지. 아 역시 우리가 맞았다. 우리가 얘기한 거를 결국 민주당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진짜 뭐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찬반을 떠나서 이 결정 과정이 너무나 전격적이다 보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토론을 하는 모양새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원내대표가 결단하는 모양새로 발표를 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 자체가 좀 숙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말 대선의 어떤 뭐라고 할까 스케줄이 좀 당겨지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다 정비를 하는 것이냐라는 지적을 하기까지도 하고 있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책위 의장이 당혹스럽다라고 입장 표명하는 게 저는 당혹스럽던데요. 그러면 쉽게 하면 그 정책위 의장도 패싱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요 그 페이스북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입장 올린 거 보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응?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 개인적인 평가. 네. 뭐 민주당 원래 잡탕 정당이니까 뭐 특별히 뭐 원래 진보적인 정당도 아니잖아요. 뭐 원래 뭐 금투세 하실 때도 보면은 민주당은 그냥 집권을 위해서 그때그때 뭐 진보 코스프레하는 거지 뭐 진심으로 진보적이었던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의뢰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뭐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제 우클릭이 굉장히 이제 강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상법 개정안도 지금 뭐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 그거 하는 유예한다는 거 이게 전제가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거지. 그것마저 지금 유야무야 지금 어떻게 그리고 토론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안 하겠다는 명분 만들기야 사실상.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래 떴던 게 원래 이제 그 당시 민주당의 주류 기득권이었던 친문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색채를 이제 강화를 하면서 그걸 시그니처로 이렇게 성장하셔서 주류로 올라오신 분인데 막상 이제 본인도 주류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셨던 건지 아니면 지난번 대권에서 지신 게 좀 아쉬우셨던 건지 아무튼 굉장히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가고 계신 중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도를 종합하면 아까 본방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소관 상임위가 기재위인데 기재위 의원들도 전혀 몰랐고 간사도 몰랐고 원내 지도부 다른 사람들도 몰랐고 그러다가 뭐 토요일에 장애 집회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지도부가 모여가지고 결정했다. 뭐 최고위원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결정 내릴 사안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 거기다가 뭐냐면 이건 총선 공약의 폐기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뚝딱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과정이. 금투세 폐지에서부터 이어지는 어떤 민주당의 한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민주당의 최고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10월 재보궐선거 때 부산 선거 결과를 보고 너무 놀랐었다. 생각보다 이제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로 졌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PK 민심이라고 하는 보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보수 안에서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강고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뭐 대선이 당겨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비책들이 필요한데 이런 중도화 전략들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 최고위원이 계속 이제 그 금투세 폐지라던가 가상자산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아마 그 흐름들이 결국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 스며들어서 뭐 설득 아닌 설득 같은 것들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한 평가도 본인들이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정말 되고 나서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계속 되고 있는 건 그러면 맞죠? 이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그럼 물어줘. 이게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를 하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 자체, 그러니까 결과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시는 의원들이 꽤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선거가 0.73% 포인트 차이로 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리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종부세 그리고는 금투세, 가상자산 과세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이 소위 말하는 본인들이 이제 서울에서 졌던 상황에 대한 리뷰로서 계속 이런 소위 말하는 중산층들을 겨냥한 사실 서민을 겨냥한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을 겨냥하는 투표 행위로서의 득표 전략이라고 믿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결국 투표장에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금융투자세도 그렇고 가상자산도 그렇고 결국 뭐가 되냐면은 이게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노동으로 버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기본적인 걸 가지고 가면서 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종부세 때도 비슷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약간 뭔가 중도층의 소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일종의 이제 그냥 프레임이 작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있는데 민주당이 매번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가상자산 뭐 여기저기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상자산 이번에 과세를 한다고 해서 정말 과세 대상자가 얼마 되느냐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김은지 기자께서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불장이 되면 한국 경제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가상자산은 여기가 막 돈이 몰리면 몰릴수록 실물 경제에 훨씬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쳐요. 기후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가상자산 시장은 오히려 규제하고 절제시키고 좀 멀리 거리를 둬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막 어떻게 표 하나 사실 이게 뭐냐면은 한동훈식 정치, 이준석식 정치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준석 의원이 뭐 가상자산에 대해서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기조도 있을 것이고 한돈 대표도 요새 막 열심히 막 청년들 만나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 중에 가상자산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중에서 이 시드머니 가지고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돈 많이 넣어가지고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더 배불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뭐 민주당 원래 예전에 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할 때도 그렇고 아무튼 뭐 노동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슷하죠 뭐 네.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떠오르던데 김남국 의원 문제가 불거졌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 그 자체라기보다는 뭐 이제 상임위 회의 도중에 뭐 투자를 했든지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게 이제 크게 논란이 됐을 때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이나 기본 시각이 무엇이었는가?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이제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냐, 정책적 색깔을. 더 나아가서 지금 잠깐씩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조세 정책의 방향이 도대체 뭐냐. 이게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헷갈린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죠? 완곡하게 표현하면 헷갈린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토론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너무 이 중간 과정도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폐지한다라고 하는 뭐 극약 처방을 내리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의 아까 말씀하신 정책위 의장의 어떤 반대 의견이 도출되면서 당내에 토론을 하는 모양새 그리고 뭐 물론 그 토론이 뭐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또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튼 그 의총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상황들이 수습이 됐었는데 가상자산은 심지어 이제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덜썩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과연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냐에 있어서는 사람들한테 그때그때 그 투표에 반응하는 그냥 수건만 하면 되는 정당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선은 집권하고 그다음에 무언가를 하겠다. 근데 그것이 과연 투표 전략으로서도 유용한지 그리고는 본질적으로 정당의 기능으로서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이 있고 사실 그런 신뢰자본이 쌓였을 때 또 투표 행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도 나누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 상법 토론회를 주재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토론은 가장 그 이견이 클 때 더 필요한 게 토론 아닙니까? 그럼 상법이 토론 필요성이 더 큰 겁니까? 가상자산 과세가 그 토론이 더 필요했던 겁니까? 전반적으로 다 토론을 좀 했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최소한 공개적인 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당내에서의 물밑 그 조율이라든가 의견 좀 수렴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의제가 설정돼가지고 꽂힌 거잖아요. 이거 이제 버텀업이 아니라 일단 뭐 물론 이제 당 차원에서 당 지도부가 어떤 특정한 의제에 대해서 기조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당내 의원들 설득하고 가서겠다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위의장이라고 하는 사실 말 그대로 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핸들링하는 주요 당직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좀 약간 의도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패싱되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도 그렇고 타이밍도 그렇고 이거를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좀 잘 안 맞는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의도했던 효과도 제대로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뭔가 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나서 과세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더라도 최소한 그게 내부적인 합의가 컨센서스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부작용도 적고 이게 되는 건데 안 그래도 전통적인 지지층 중에 일부 특히나 조금 민주당이 좀 워낙 이제 바운더리가 큰 정당이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 왼쪽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뭔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툭 던져놓고 이제 와서 자법을 조정하겠다? 이거는 좀 선후 관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민주당이 꼭 진보 정당일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 각자의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면 2024년에 22대 국회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거야로서의 민주당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냐에 있어서는 유권자들한테 좀 정확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진보를 표방하는 뭐 정당이고 혹은 이제 더 이상은 그런 가치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표방하는 정당이건 그러니까 그러한 좀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때그때 좀 대중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기 친명 의원하고 밥 먹었는데 뭐 그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만요. 뭐 우리는 진보정당 더 이상 아니다. 중도로 갈 것이다. 그 민주당 안에서 또 그게 좀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적어도 그런 것들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괄 정리를 하면 지금 뭐 금투세 그다음에 가상자산과세 상법 이런 걸 넘어서서 지금 또 앞으로 얘기될 게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면서 법인세 이런 이제 그러니까 깎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안 깎고 버티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그 법인세 감세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알터니 같은 게 뭡니까? 종부세 문제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건건이 그때 가서 거의 이제 그 맨 막바지까지 그냥 놔두다가 힘드니까 놔두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때 한 건 한 건 건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조세 방향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큰 방향이 사실은 정해지고 그 차원에서 하나하나가 조율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그렇게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소득세 같은 경우도 지금 과표 구간이 재조정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어떤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뭔가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손 안 대고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도대체 조세 정책의 방향이 뭐고 색깔이 뭔지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정책 유불리를 갖고 따져 들어간다면 그건 좀 문제는 좀 심각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상법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법인세 문제가 또 나올 거고 그럼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눈치 봐서 깎아주겠죠. 오늘 상당히 시니컬했어요. 아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이전부터 노동계나 시민사회계를 여러 번 배신 때린 적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놓고 나쁜 짓 하는 애들이고 이제 민주당은 이렇게 착한 말을 해놓고 실제로 나쁜 짓 하는 애들인 거죠. 지금 김은지 기자가 고개를 숙이고 웃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 아니 그 확실히 방향을 잡는 어떤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JB 이야기를 민주당이 듣고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이 조세 문제가 그때 어떤 모면용으로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파도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혹시 뭐 크게 하고 큰 틀에서 다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하고요.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